호모데우스 녹음 참 마치기 어렵네요. 어젯밤 늦게까지 녹음했던 마지막 파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시작합니다. 어려운 책이라서 한 번 더 읽어보라는 뜻인가 봐요. 그럼 제3부 시작하겠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지배력을 잃다. 인간은 앞으로도 계속 세계를 운영하고 세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생명공학과 인공지능은 어떻게 인본주의를 위협할까? 누가 인류를 계승할까? 그리고 어떤 새로운 종교가 인본주의를 대체할까? 자유주의자들이 개인의 자유에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내가 특정한 소망을 느끼는 것은 내 뇌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과정들이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런 과정들은 결정론적이거나 무작위적일 뿐 자유의지에 의한 것은 아니다. 자유의지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은 단순한 철학 훈련이 아니라 그것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유기체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약물, 유전공학, 직접적인 뇌 자극을 통해 그 유기체의 욕망을 조작하는 것은 물론 통제까지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 육군은 훈련과 실전에서 병사들의 집중력과 전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며 경두계 직류 자극기라 부르는 헬멧을 실험해봤다. 뉴 사이언티스트의 기자 셀리 에디는 저격병 훈련 시설을 방문해 그 효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처음에 그녀는 경두계 헬멧을 쓰지 않고 전쟁 시뮬레이터에 들어갔다. 그녀는 마스크를 쓴 20명의 남자들이 자살 폭탄을 장착하고 권총을 든 채 자신을 향해 돌진해올 때 엄습했던 두려움을 이렇게 묘사한다. 어떻게든 한 명을 쏘아 죽이면 3명의 새로운 공격자가 어딘가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 나는 공포와 무력감에 압도되어 버벅대면서 총을 제대로 쏘지도 못했다. 시뮬레이션인 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무능함에 매우 실망해 권총을 집어던지고 시뮬레이터에서 나가고 싶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헬멧을 착용했다. 헬멧을 쓰자 그녀는 람보나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도 된 것처럼 가상 테러리스트를 한 명씩 냉정하고 질서 있게 쏠 수 있었다. 20명이 권총을 휘두르며 달려왔을 때 나는 침착하게 총을 준비하고 심호흡을 한 뒤 가장 가까운 목표물을 쏘고 그런 다음 차분하게 다음 목표물을 조준했다. 몇 초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20분이나 지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연구팀이 전극을 제거할 때는 실망감마저 들었다. 이 실험은 셀리의 인생을 바꾸었다. 이후 며칠 동안 그녀는 자신이 체험한 것이 더 똑똑해졌다거나 더 빨리 배우게 되었다거나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의 영적인 경험이었음을 깨달았다. 이런 기술이 계속 발전한다면 또는 뇌의 전기 패턴을 조작하는 다른 방법이 발견된다면 인간 사회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람들은 단지 테러범들을 더 능숙하게 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유주의 세계의 일상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들의 뇌 회로를 조작할 것이다. 즉 그런 조작을 통해 공부와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게임과 취미에 더 몰입한다든지 수학이나 축구 등 특정한 순간의 관심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과학은 개인주의에 대한 믿음도 약화시킨다. 자유주의자들은 우리가 분리할 수 없는 단일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인간은 나눌 수 없는 존재가 아니고 나눌 수 있는 존재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인간의 뇌는 두꺼운 신경 다발로 연결된 두 개의 방구로 이루어져 있다. 뇌의 두 반구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은 아니지만 정서적, 인지적 차이도 있다. 예를 들어 좌반구는 말하기와 논리적 추론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우반구는 공간 정보를 처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다른 시험에서는 적어도 두 개의 서로 다른 자아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폭로한다. 바로 경험하는 자아와 이야기하는 자아이다. 이때 경험하는 자아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경험하는 자아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참조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기억을 끄집어내고 이야기를 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모두 우리 안에 있는 매우 다른 실체인 이야기하는 자아의 독단이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경험하는 자아와 이야기하는 자아는 별개의 실체가 아니라 긴밀하게 얽혀 있다. 이야기하는 자아는 경험을 이야기를 구성하는 중요한 원재료로 이용한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은 다시 경험하는 자아가 실제로 느끼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는 라마단 때의 금식과 건강 검진을 위한 금식, 돈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배고픔을 다르게 경험한다. 이야기하는 자아가 배고픔에 부여하는 각기 다른 의미들은 매우 다른 경험을 불러일으킨다. 과학자들이 자유의지를 지닌 개인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해서 자유주의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의 자유의지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엄청나게 유용한 장치들, 도구들, 구조들의 홍수에 직면할 것이다. 민주주의, 자유시장, 인권이 과연 이 홍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21세기에 들어 전개될 세 가지 실질적 상황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인간은 경제적, 군사적 쓸모를 잃을 것이고 따라서 경제적, 정치적 시스템은 그들에게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시스템은 인간에게서 집단으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발견할 테지만 개인으로서의 가치는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셋째, 시스템은 일부 특별한 개인들에게서 가치를 발견할 테지만 그런 개인들은 일반 대중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된 초인간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엘리트 집단일 것이다. 첫 번째의 경우, 21세기의 가장 진보한 군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첨단 기술에 의존할 것이다. 무수한 총알바지 대신 고도로 훈련된 소수의 병사, 더 적은 수의 특수부대 슈퍼전사, 그리고 정교한 기술을 생산하고 이용할 줄 아는 몇 명의 전문가만 있으면 된다. 무인 드론과 사이버 바이러스를 갖춘 첨단 부대가 20세기의 대규모 군대를 대체하고 있고 장군들은 중요한 결정을 점점 더 알고리즘에 위임할 것이다. 경제 영역에서도 망치를 들거나 버튼을 누르는 능력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과거에는 인간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로봇과 컴퓨터가 우리를 따라잡고 있고 머지않아 대부분의 업무를 인간보다 잘할 것이다. 물론 컴퓨터는 사람과 매우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무엇보다 컴퓨터가 곧 의식을 보유하고 감정과 감각을 경험하게 될 것 같지는 않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컴퓨터의 지능은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컴퓨터의 의식은 전혀 발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중대한 혁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능이 의식에서 분리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인간은 경제적 가치를 잃을 위험에 놓여 있다. 지금까지는 높은 지능은 발달한 의식과 항상 짝지어 다녔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인간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비의식적 지능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일들은 모두 패턴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데 머지않아 비의식적 알고리즘이 인간의 의식보다 패턴 인식을 더 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어느 것이 진정 더 중요한가? 지능인가 아니면 의식인가? 군대와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지능을 가진 행위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지만 의식과 주관적 경험은 필요 없다. 살과 피를 가진 택시기사의 의식적 경험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인 자동차의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하다. 하지만 시스템은 택시기사의 이런 경험들이 필요 없다. 시스템이 원하는 것은 승객을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능한 한 빠르고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것이다. 우리는 산업혁명 때 말들이 맞이했던 운명을 기억해야 한다. 농장에 사는 평범한 말은 냄새를 맡고 사랑하고 얼굴을 알아보고 울타리를 넘는 등 1000가지 일을 포드의 모델 T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동차가 말을 대체한 것은 시스템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몇 가지 일에서 더 뛰어났기 때문이다. 한편 어떤 경제학자들은 성능을 높이지 못한 인간은 조만간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거라고 예측한다. 로봇과 3D 프린터가 셔츠 제조 같은 육체 노동을 대체하는 한편 매우 지능적인 알고리즘이 사무직을 대체할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 경제의 가장 중요한 질문, 그 모든 잉여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거의 모든 것을 더 잘할 수 있는 높은 지능의 비의식적 알고리즘이 생긴다면 의식을 가진 인간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는 전혀 새로운 질문이 아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래로 사람들은 기계화가 대량 실업을 초래할까봐 두려워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옛 직업이 쇠퇴하면서 새 직업이 진화했고 사람이 기계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이 항상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법칙이 아니며 따라서 미래에도 계속 그럴 거라는 보증은 없다. 기계가 육체 능력에서만 인간과 경쟁하는 한 인간이 더 잘하는 인지적 작업들은 늘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알고리즘이 패턴을 기억하고 분석하고 인식하는 일을 우리보다 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인간이 언제까지나 비의식적 알고리즘의 능력을 뛰어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질 거라는 생각은 희망적 사고에 불과하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다음 세 가지 간단한 원리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기체는 알고리즘이다. 호모 사피엔스를 포함한 모든 동물은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치며 자연 선택된 유기적 알고리즘의 집합이다. 둘째, 알고리즘의 계산은 계산기를 어떤 물질로 만들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주판을 나무로 만들든 철로 만들든 두 알 더하기 두 알은 네 알이다. 셋째, 따라서 유기적 알고리즘이 비유기적 알고리즘이 절대 하지 못하거나 그보다 뛰어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 계산만 정확하다면 알고리즘이 탄소로 이루어지든 실리콘으로 이루어지든 무슨 상관인가? 게다가 사실 시간이 갈수록 인간을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대체하기가 점점 더 쉬워지는데 알고리즘이 더 영리해지고 있기도 하지만 인간이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고대 수렵 채집인들은 생존하려면 다양한 종류의 기술을 다룰 수 있어야 했다. 그러므로 로봇 수렵 채집을 설계하기는 엄청나게 어려웠을 것이다. 로봇 수렵 채집인은 부싯돌로 창촉을 만들 줄 알아야 하고 숲에서 먹어도 되는 버섯도 찾아낼 수 있어야 하고 약초로 상처 부위를 감쌀 줄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몇천 년 동안 인간은 점점 전문화가 되었다. 택시 기사나 심장 전문의는 수렵 채집인에 비하면 훨씬 좁은 분야의 전문가라서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기가 더 쉽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마지막 성역은 예술이라는 말을 흔히들 한다. 하지만 예술 창조가 알고리즘으로부터 안전할 이유는 딱히 없다. 왜 컴퓨터가 인간보다 작곡을 못할 거라고 확신하는가? 생명과학에 따르면 예술은 수학적 패턴을 인식하는 유기적 알고리즘의 산물이다. 그렇다면 비유기적 알고리즘이 예술을 생산하지 못할 이유가 조금도 없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21세기의 신기술들은 비인간 알고리즘들의 권한을 강화할 것이다. 생물학자들이 유기체가 알고리즘이라는 결론을 내린 순간 유기물과 무기물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고 컴퓨터 혁명이 순수한 기계적 사건에서 생물학적 격변으로 바뀌고 권한이 개인에게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알고리즘들에게로 이동했다. 사실 우리들 대부분이 이런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오늘날 우리 중 다수가 사생활과 개별성을 포기하고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온라인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네트워크 연결이 몇 분이라도 끊기면 히스테리를 부린다. 인간에서 알고리즘으로의 권한 이동은 주변의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유주의가 직면한 세 가지 실질적 위협 가운데 둘을 살펴보았다. 인간이 가치를 완전히 잃게 된다는 것. 인간이 집단으로서의 가치는 유지하더라도 개인은 권위를 잃고 외부 알고리즘의 관리를 받게 된다는 것. 자유주의가 직면한 세 번째 위협은 일부 사람들은 업그레이드되어 소규모 특권 집단을 이룰까라는 점이다. 이런 초인간들은 전대미문의 능력과 전례 없는 창의성을 지닐 것이고 그런 힘을 이용해 세계적으로 중요한 대다수의 결정들을 계속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사람들은 컴퓨터 알고리즘과 새로운 초인간 양쪽의 지배를 받는 열등한 계급이 될 것이다. 그동안의 역사에서도 부자들은 많은 사회적 정치적 이점을 누렸지만 그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가르는 생물학적 차이는 결코 크지 않았다. 하지만 미래에 우리는 업그레이드된 상위 계급과 사회의 나머지 구성원들 사이에 육체적 인지적 능력 차이가 실제로 벌어지는 현장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면 과학자들은 20세기의 수많은 획기적인 의학 치료들도 부자들이 먼저 시작했지만 결국 인류 전체가 혜택을 보았고 그런 치료들은 사회적 격차를 넓히기보다 좁히는 데 일조했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첫째, 의학은 중대한 개념적 혁명을 겪고 있는 중인데 20세기의 의학적 목표는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었지만 21세기의 의학의 목표는 건강한 사람의 성능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 사람들은 뛰어난 기억력, 평균 이상의 지능, 최고의 성적 능력을 원한다. 만일 어떤 형태의 업그레이드가 저렴하고 흔해져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새로운 기준점이 되어
그것을 능가하는 차세대 치료법이 개발될 것이다. 둘째, 20세기 의학의 혜택이 대중에게 돌아간 것은 20세기가 대중의 시대였기 때문이다. 20세기 군대는 수백만 명의 건강한 군인들을 필요로 했고 20세기 경제는 수백만 명의 건강한 노동자를 필요로 했다. 하지만 대중의 시대는 끝나고 일부 엘리트 집단들은 쓸모없는 가난뱅이 대중에게 더 나은 건강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차라리 표준을 능가하는 소수의 초인간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이라는 결론에 이를지도 모른다. 20세기 인간의 거대한 프로젝트, 기아, 역병, 전쟁을 극복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풍요, 건강, 평화의 보편적 표준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21세기의 새로운 프로젝트, 불멸, 행복, 신성을 얻는 것 역시 포부는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들의 목표는 기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능가하는 것이라서 새로운 초인간 계급을 탄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초인간들은 자유주의의 근본 바탕을 포기하고 보통 인간을 19세기 유럽인이 아프리카인을 대한 것처럼 대할 것이다. 이렇게 과학의 발견과 기술 발전이 인류를 쓸모없는 대중과 소규모 엘리트 집단의 업그레이드된 초인간들로 나눈다면 혹은 모든 권한이 인간에게서 초지능을 지닌 알고리즘으로 넘어간다면 자유주의는 붕괴할 것이다. 이때 어떤 새로운 종교 또는 이념이 이 공백을 메우고 우리 후손들의 후속 진화를 이끌까? 앞으로 도래하는 시대의 새로운 기술 종교들은 알고리즘과 유전자를 통한 구원을 약속함으로써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이런 신흥 기술 종교들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술 인본주의와 데이터 종교이다. 기술 인본주의는 진화론적 인본주의가 오래전에 품었던 꿈의 최종 변종이다. 진화론적 인본주의는 이미 1세기 전에 초인간을 창조하자고 주장했다. 히틀러는 선택적 육종과 인종 청소를 통해 초인간을 창조하려 했던 반면 21세기의 기술 인본주의는 유전공학, 나노기술,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의 도움으로 더 평화롭게 이 목표에 도달하려 한다. 세 번째 천년이 시작된 지금, 의학의 초점이 점점 환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건강한 사람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초점을 맞춤에 따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의사들, 공학자들, 고객들은 더 이상 마음의 문제를 고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마음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한다. 우리는 새로운 의식 상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손에 넣고 있지만 아직 이 새로운 영토에 대한 지도를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지도도 없이 무턱대고 나아가면서 지금의 경제적, 정치적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마음의 능력들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는 반면 다른 능력들은 소홀히 다를 뿐 아니라 심지어 저하시킬 것이다. 사피엔스는 애초에 친밀한 소규모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진화했고 따라서 마음의 능력은 거대한 기계의 톱니로 사는 데 적응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도시, 왕국, 제국이 생기면서 시스템은 대규모 협력에 필요한 능력들을 키운 반면 그 밖의 기술과 재능은 무시했다. 그 결과 우리는 냄새 맡고 집중하는 것뿐 아니라 꿈을 꾸는 능력도 잃고 있다. 만약 우리가 점점 더 많은 상황에서 집중력 헬멧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냄새 맡고 꿈꾸고 집중하는 능력을 잃었듯이 결국 혼란, 의심, 모순을 참아내는 능력을 잃을 것이다. 시스템은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떠밀 것이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대개 우리가 의심할 때가 아니라 결정할 때 보상을 내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고한 결정과 빠른 해법으로 이루어진 인생은 의심과 모순으로 가득 찬 인생보다 더 빈곤하고 얄팍할 것이다. 우리는 몸과 뇌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마음을 잃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술 인본주의는 인간을 다운그레이드 할 것이다. 이는 농업혁명 과정에서 동물의 마음 능력을 떨어뜨리는 일이 반드시 필요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수백만 년 동안 우리는 성능이 향상된 침팬지로 살았다. 그리고 미래에는 특대형 개미가 될지도 모른다. 데이터교는 우주가 데이터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현상이나 실제의 가치는 데이터 처리에 기여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한다. 데이터교는 두 과학 조류의 격정적 합리에서 탄생했다. 하나는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한 때로부터
150년에 걸쳐 생명과학은 유기체를 생화학적 알고리즘으로 보게 되었다. 그리고 앨런 튜링이 튜링 기계라는 개념을 창안한 때로부터 80년 동안 컴퓨터 과학자들은 점점 더 정교한 전자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방법을 알아냈다. 데이터교는 이 둘을 합치면 정확히 똑같은 수학적 법칙들이 생화학적 알고리즘과 전자 알고리즘 모두에 적용된다고 지적한다. 데이터교는 그렇게 함으로써 동물과 기계의 장벽을 허물고 결국 전자 알고리즘이 생화학적 알고리즘을 해독해 그것을 뛰어넘을 것으로 본다. 정치인, 사업가, 보통의 소비자들에게 데이터교는 획기적인 기술과 막대한 새로운 힘을 제공한다. 데이터교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라는 종은 단일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고 개인은 시스템을 이루는 칩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 전체를 이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4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첫째, 프로세스의 수를 늘린다. 10만 명이 사는 도시가 1000명이 사는 시골 마을보다 연산 능력이 크다. 두 번째, 프로세서의 다양성을 늘린다. 각기 다른 프로세서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데이터를 계산하고 분석할 것이다. 따라서 한 시스템 안에서 여러 종류의 프로세서들을 사용한다면 시스템의 역동성과 창의성이 높아질 것이다. 세 번째, 프로세스들 간의 연결을 늘린다. 서로 연결이 잘 안 된다면 프로세스의 수와 종류를 늘려봤자 소용이 없다. 10개의 도시를 연결하는 무역망이 10개의 고립된 도시들보다 몇 배 더 많은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혁신을 이뤄낼 것이다. 네 번째, 현존하는 연결을 따라 이동할 자유를 늘린다. 프로세서들을 연결해도 데이터가 자유롭게 흐르지 못한다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0개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해도 도로의 강도가 들끓거나 독재자가 상인들과 여행자들의 이동을 제한한다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 4가지 방법은 곧잘 서로 충돌한다. 수와 종류가 늘어날수록 프로세서들은 자유롭게 연결되기 어렵다. 그래서 사피엔스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각 단계마다 각기 다른 방법에 중점을 두는 4단계를 통해 구축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지혁명 때 시작되었는데 이 혁명으로 단일한 데이터 처리 네트워크에 무한한 수의 사피엔스들을 연결할 수 있게 되었다. 사피엔스들은 데이터 처리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서로 다른 대륙과 기후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연락이 끊긴 채 다양한 문화적 변화를 겪었다. 그 결과 저마다 독특한 생활 양식, 행동 패턴, 세계관을 지닌 엄청나게 다양한 문화들이 생겨났다. 따라서 역사의 첫 단계는 연결성을 희생해 인간 프로세서의 수와 종류를 늘리는 것이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농업은 인구 성장을 가속화했고 그리하여 인간 프로세서들의 수가 급증했다. 동시에 농업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살 수 있게 했고 그에 따라 전례 없이 많은 프로세서들이 밀도 높은 지역 네트워크를 발생시켰다. 그럼에도 문자와 돈이 부재하는 상태에서 인간은 도시, 왕조, 제국을 건설할 수 없었다. 세 번째 단계는 과학혁명이 시작될 때까지였다. 문자와 돈 덕분에 인간 집단들은 결합하고 융합해 도시와 왕국을 이루었다.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 꿈은 현실이 되었다. 이 단계는 1492년경에 시작되었는데 근대 초의 탐험가, 정복자, 상인들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최초의 얇은 실들을 짰다. 그렇게 해서 콜럼버스 시대의 거미줄은 21세기에 철과 아스팔트망이 되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전 지구적 연결망을 따라 정보가 점점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지난 7만 년 동안 인류는 처음에는 퍼져나갔다가 개별 집단으로 분리되었다가 마침내 다시 융합했다. 하지만 다시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되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각기 다른 인간 집단들이 오늘날의 지구촌으로 융합할 때 각 집단들은 그동안 모으고 발전시킨 저마다의 독특한 사상, 도구, 행동을 가져왔다. 현재 우리의 식품 저장실은 중동산 밀, 안데스산 감자, 뉴기니산 설탕, 에티오피아산 커피로 채워져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언어, 종교, 음악, 정치는 전 세계의 유산들로 풍성하다. 인류가 실제로 단일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라면 그 산물은 무엇일까?
데이터 교도들은 만물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새롭고 훨씬 더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그 산물이 될 거라고 말한다. 이 과업이 완수되면 호모사피엔스는 사라질 것이다. 이미 IoT의 세상은 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적어도 사라지기 시작한 걸까요? 데이트교에 따르면 인간의 경험은 신성하지 않고 호모사피엔스는 창조의 정점도 호모데우스의 전구체도 아니다. 인간은 그저 만물 인터넷을 창조하는 도구이며 만물 인터넷은 결국 지구에서부터 은하 전체를 아우르고 나아가 우주 전체로까지 확장될 것이다. 이 책에서는 만물 인터넷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사물 인터넷, IoT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교도 모든 종교와 마찬가지로 실용적 계명들을 갖고 있다. 데이터 교도들에게 내려진 첫 번째 계명은 가능한 한 많은 매체와 연결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함으로써 데이터 흐름을 극대화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성공한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데이터교 역시 포교를 한다. 데이터교의 두 번째 계명은 연결되기를 원치 않는 이단까지 포함해 모든 것을 시스템에 연결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모든 것은 단지 인간만을 뜻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뜻한다. 내 몸은 물론 거리의 자동차, 부엌의 냉장고, 닭장의 닭과 정글의 나무까지 모든 것이 만물 인터넷에 연결되어야 한다. 데이터교 선교사들은 정보의 자유가 가져오는 막대한 이점들을 거듭 설명한다. 한 예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은 교통체계를 합리화함으로써 오염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2010년에 전 세계 자가용 자동차의 수가 10억 대를 넘었고 그 뒤로도 계속 증가해 왔다. 이 자동차들은 지구를 오염시키고 막대한 자원을 낭비하는데 무엇보다 점점 더 넓은 도로와 주차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자가용 자동차의 편리함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버스와 기차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자가용이 아니라 이동성이며 훌륭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그런 이동성을 훨씬 더 값싸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데이터 교도들은 지적한다. 나도 자가용이 있지만 대부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고 하루에 1시간 정도만 이용한다. 그렇다면 내가 나머지 23시간 동안 계속 차를 갖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 운영되는 스마트 카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컴퓨터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무인 자동차를 보내줄 것이다. 이 무인 자동차는 캠퍼스에 나를 내려준 뒤 주차장에서 기다리는 대신 다른 사용자들에게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5천만 대의 공용 무인 자동차로 10억 대의 자가용을 대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로, 다리, 터널, 주차 공간도 훨씬 덜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내가 사생활을 단념하고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갈 것인지 알고리즘에 알려줄 때만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현재 사람들은 스스로 데이터 흐름의 일부가 되기를 바란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사생활, 자율, 개인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도 상관없다. 사람들이 데이터의 흐름 속에 합류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데이터 흐름의 일부일 때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어떤 것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경험을 분주하게 데이터로 전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추세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우리는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과 시스템에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가치는 경험을 하는 데 있지 않고 경험을 자유롭게 흐르는 데이터로 전환하는 데 있다. 오랜 세월 동안 감정은 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알고리즘이었다. 따라서 공자, 무하마드, 스탈린 시대 사람들도 공자의 가르침, 이슬람교, 공산주의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여야 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더 이상 감정이 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알고리즘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전례 없는 연산력과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우월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당신은 이제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는 것을 그만두고 외부 알고리즘에 귀 기울이기 시작해야 한다. 만물 인터넷의 위대한 알고리즘은 누구와 결혼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전쟁을 해야 할지 말지 알려줄 수 있다. 그러면 이 위대한 알고리즘은 어디에서 올까? 이것이 데이터교의 미스터리이다. 데이터교는 인간의 뇌로는 새로운 마스터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게다가 기계 학습과 인공신경망이 부상하면서 점점 더 많은 알고리즘들이 독립해 진화하고 스스로 성능을 높이고 실수하면서 배운다.
이런 알고리즘들은 어떤 인간도 망라하지 못하는 천문학적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 인식 방법을 배우고 인간의 마음은 생각해낼 수 없는 전략들을 채용한다. 종자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은 인간이지만 이 알고리즘은 성장하면서 자기만의 길을 따라 인간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으로 그리고 어떤 인간도 갈 수 없는 곳으로 간다. 500페이지가 넘는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당신이 이 책을 덮은 뒤에도 이 질문들이 오랫동안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바란다는 세 가지 질문을 소개하면서 긴 녹음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유기체는 단지 알고리즘이고 생명은 실제로 데이터 처리 과정에 불과할까? 두 번째 질문. 지능과 의식 중에 무엇이 더 가치 있을까? 세 번째 질문. 의식은 없지만 지능이 매우 높은 알고리즘이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면 사회, 정치, 일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미래를 내다보는 유발 하라리가 2017년에 던진 질문들이었습니다. 오늘도 긴 녹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